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의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우 같은 남편과 토끼 같은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올해로 결혼 5년차를 맞이한 사업가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지만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좀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대찬 성격만 믿고 살아온 저는 평생을 그러한 편견에 당차게 맞서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저에 대한 편견을 이겨냈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얼마 남지 않은 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썩 아름답지는 않아요. 어린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다투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결국 제가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지금껏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께선 술에 취한 채로 혼자 주정을 부리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꼬박 이틀을 중환자실에서 버티시던 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친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리 살가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괄괄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주위 이웃분들과 갈등을 겪는 일도 잦은 편이셨어요. 그렇지만 자식들 누구의 손도 벌리지 않고 쉬지 않고 부업이며 소일거리로 끊임없이 바쁘게 손을 놀리며 저를 키워주신 생활력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술주정뱅이 아버지보다는 정이 없지만 당당하고 생활력 강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라면서 용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은 늘 군말 없이 준비해 주셨고 다정한 말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군 식구인 저를 구박하는 말씀 또한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저도 얼른 커서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제 진로를 빨리 잡은 편이었어요. 애초에 저한테 그다지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적도 없지만 딱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 성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부와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제 적성은 베이커리 쪽이었어요. 할머니 집에서는 잘 먹기 힘든 갖가지 색색의 화려한 케이크와 빵들은 늘 제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디저트를 많이 먹고 싶어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인근의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했던 베이커리 카페는 제가 자란 소도시에서는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에요. 하루에 만드는 베이커리의 가짓수도 제법 많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먹는 게 좋았던 거였지만 제빵사 언니 오빠들의 손에서 다양한 베이커리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공부에 취미를 둘 순간은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는데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역시 달라도 다르더군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제빵사 언니들한테 귀동냥을 들어가며 제과 제빵사 시험 교재를 고르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몰래 책 사이에 베이커리 교본을 끼워보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도 실업계 요리 전문학교로 가닥을 지었어요. 다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어지간해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저희 학교에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편견이 남아있지만 제가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실업계는 인문계 못 가는 애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저의 실업계 진학 소식에 뒤에서 제 똥통학교 간다더라며 밉살맞게 말하는 애들도 제법 되었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니들 집에서 부모님이 주신 돈 받아가며 학교 다닐 때 나는 내 미래 계획 확실히 세우고 직접 용돈 벌어가며 착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감에 가득 차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워낙 낱말이라고는 들어먹질 않는 대찬 성격이기도 하고 사실 저런 애들이야 제 인생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1, 2 정도일 테니까요. 할머니께선 제가 실업계에 진학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간간히 그래도 애 고등학교까진 인문계로 보내놔야지 하며 훈수를 두는 이웃들에게
자기 인생이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쓸데없는 참견들도 많다. 하며 시원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 이 제멋대로인 성정은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면서 저는 착실하게 제빵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이미 딸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은 모두 따두었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병행했습니다. 처음 최저시급에서 시작해 제법 손이 야무지다는 걸 인정받은 후로는 시급도 짭짤하게 쳐주셨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턴 나갈 수 있는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며 수상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시작한 그간의 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제 나이에 비해 탄탄한 수상 경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졸업반에서 가장 빨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호텔 베이커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졸업도 하기 전 19살에 시작된 첫 직장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일이 고된 만큼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마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얻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아가며 역시 프로의 세계는 다르구나 실감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저만의 레시피 개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제 이름을 건 베이커리를 오픈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유학파도 많은 업계이다 보니 고졸 실업계 출신인 제 입장에서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레시피와 수상 경력이 앞으로 계획에 도움이 될 터였어요. 그래서 괜찮은 레시피는 국제대회에 출품하기도 하고 레시피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업계 선배 한 분이 제게 함께 창업을 하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선배가 구상한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베이커리류보다는 좀 더 실험적인 베이커리를 테마로 마니아 손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평소 레시피 개발에 주력인 저에게는 그야말로 딱인 컨셉이었어요. 하지만 창업에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이런저런 지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보태줄 수 있을 만큼 보태줄 테니까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지나가듯 흘린 창업 이야기를 생각보다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셨던 모양인지 어느 날 함께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툭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저는 놀라서 입을 쩍 벌렸죠. 할머니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많진 않다잖아. 그래도 내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가진 돈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간 너 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주고 싶다. 답지 않게 따스한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아예 정이 없는 건 아니셨나 싶어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창업에 성공해 소녀딸 번듯이 잘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드리겠다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4, 70 나이에 청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동업이긴 하지만 사업자 명의에 당당하게 오른 제 이름을 보며 가슴속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간 레시피 개발에 공을 많이 들여오긴 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오는 베이커리라고 생각하니 더욱 의욕과 영감이 샘솟았습니다. 카페는 당초 선배와 협의했던 것처럼 저희의 창작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는 독특한 컨셉의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초보 사장님이었지만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일찍 일을 시작해서 베이커리 만드는 건 물론 손님 응대에도 이미 베테랑이었기에 차츰 입소문을 타고 가게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국내 굴지의 잡지에 저희 가게에 대한 칼럼이 실린 것이었어요. 저희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에 제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셨던 국내 대회의 심사위원이셨던 한 유명 업계 선배가 저희 베이커리를 맛보시고 칼럼을 써주신 것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칼럼엔 저희 카페만의 독특한 베이커리에 대한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그간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칼럼을 시작으로 SNS상에서도 저희 카페가 핫플로 부상하면서 제법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그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의 지인이었어요.
남편의 말로는 단골 손님과 함께 처음 저희 베이커리 카페에 방문했다가 손님을 응대하는 저를 처음 보고는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저야 영업시간이니 정신없이 바쁜 와중이라 남편의 첫인상이 잘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렇게 단골 손님을 통해 남편과의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가게가 자리 잡느라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타이밍이 제법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저를 좋게 봐줘서 먼저 만남을 제안받은 게 썩 기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소개팅 제안을 수락하기 전 간단한 신상 명세에 대한 정보를 어디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커플 탄생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신이 난 단골 손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멀끔하게 잘생기셨고 인상도 좋으세요. 무엇보다 직업도 진짜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지금은 개인병원 개원하셔서 자리도 잘 잡으셨어요. 잘생겼다는 말에 흠쩍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제가 의사라는 단어를 듣고 멈칫하자 단골 손님의 반응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제 딴에는 제게 더 좋은 인상을 주려고 좋은 직업을 내세운 걸 텐데 제 반응이 영 마뜩찮아 보였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학벌도 좋으시면 더 괜찮은 상대도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담담히 말하자 오히려 손님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좋은 학교와 의사라는 말에 다소 반응이 식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간 제 번듯한 사업장과 탄탄하게 쌓은 경력에 제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들도 실업계 고졸이라는 제 학벌만 듣고 눈빛이 바뀌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별 볼 것 없는 고만고만했던 사람들도 단지 인문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은연중에 자신이 저보다 우위라는 티를 내지 못해 안 달랐던 꼴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하물며 의사는 고학력자잖아요. 뭐 사람이야 다 같은 건 아니라고 해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제 일이라는 게 제 지론이었어요. 굳이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언짢아질지도 모를 일을 불어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화들짝 놀란 단골 손님이 마치 제 일인 양 남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뜩찮은 기분이었지만 제가 책임질 테니 일단 한번 만나나 보시라며 밀어붙이는 단골 손님의 기세에 결국 소개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잔뜩 긴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주선자의 말처럼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호감상이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잔뜩 얼어 긴장한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첫인상에 마음이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이건 미리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대학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실업계 가서 요리학교 졸업했고요. 대뜸 제가 학력부터 까자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물어봐서 따로 얘기 안 한 건데 나중 돼서 왜 미리 얘기 안 했느냐, 그랬으면 시간 낭비 안 했다면서 화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학력 이야기를 꺼낸 의도를 알아챘는지 남편의 얼굴이 당황함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신경 쓴 적도 없어요. 조금 속상하게까지 느껴지는 남편의 기세에 저도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말을 이었습니다. 무례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미리 전해 듣기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사람이 본인보다 더 나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갖춘 사람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기분 상하게 해드릴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 말을 듣고 제 행동이 이해가 된 건지 남편의 흥분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알게 된 지금도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출신 학교 가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소 고지식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대쪽같이 구는 남편을 보니 괜히 내가 지레짐작으로 자격지심을 부린 건가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저도 더는 그런 생각 않고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갈게요. 평소 성격대로 시원스레 답하자 그제야 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뻔뻔하게까지 한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화는 주로 제가 주도했지만 남편도 한마디라도 더 붙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이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고 있구나 싶었죠. 매너 있게 차로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준 남편은 차에서 내려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며 말했죠. 네, 좋아요. 거침없이 감정이 드러나는 제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비록 남편은 개원 후로 저는 한창 궤도에 오른 베이커리 카페 사업으로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틈만 나면 얼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가벼운 호감으로 시작되었던 마음도 늘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위로를 받으며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안정감을 찾는 제 모습을 보며 할머니께서도 내심 흡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제 사정을 알고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도 마음을 많이 써주었어요. 카페에 나가 있느라 제가 집에 없는 주말에도 과일을 싸들고 혼자 저희 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은 평생 접해본 적도 없을 사람이 할머니의 부업 일거리를 거들겠다며 어설픈 손놀림으로 할머니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숫기 없는 사람이 괄괄한 할머니께 살갑게 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다 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노력이라는 생각에 남편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 엉망으로 할 거면 내려놓으라고 타박하시면서도 제게 지극정성인 남편이 할머니도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연애 기간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넌지시 결혼 의사를 비치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주저없이 남편을 택할 정도로 마음은 확고했지만 저는 20대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베이커리 카페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해서 단독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살짝 아쉬운 기색이긴 했지만 제 일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남편답게 그런 제 뜻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바쁜 하늘을 보내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를 차지한 여자 손님 두 분이 한참을 제 쪽을 바라보며 숙덕대시더군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어본 터라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잡지나 SNS에서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보다 하며 이내 다른 손님들께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쁘게 일하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무심코 창 쪽을 들여다보니 아까의 그 손님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카페는 다른 베이커리 카페들과는 달리 식사 메뉴에 주력을 하기보단 베이커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포장 손님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SNS용으로 매장에서 드시고 가는 분들도 메뉴 특성상 몇 시간씩 카페에 머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보다 오래 머무시는 그 두 분들이 눈에 띄지 않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겐 손님 관리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응대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웃는 낯으로 두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커리는 마음에 드세요? 손님 두 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자기들끼리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상 타입이신 건가, 혹시 귀찮은 일이 생긴 건가 싶었지만 짐짓 더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손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런 가게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아, 이런 곤란한 돌직구라니. 초면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긴 하나 사실 이런 손님들이 영 없는 편도 아니었기에 웃으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겼습니다. 아,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혹시 베이커리 전공하셨나요? 무슨 빵가게 전공식이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저 기분 상하라고 하는 의도만큼은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적당히 응대해 보내야겠다 마음먹으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베이커리 메뉴들은 저희가 직접 고심해서 만든 창작 레시피예요.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생활 10년차 짬밥에 저 정도 시비야 이젠 기분 상할 수준도 안 되었습니다. 더 신경을 기울일 새도 없이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걸 보며 그날도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에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찾아온 남편과 그날 하루의 일과를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오늘의 진상 손님에 대해 스치듯 언급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다 보면 의뢰이 있는 일이다 보니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자 싶어 한 말이었는데 뭔가 꺼림칙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남편의 표정에 대번 물었어요. 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별 사람 다 있다 싶어서. 조금 의아했으나 틀린 말도 아니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던 그 두 손님에 대한 화제가 다시 떠오른 건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죠. 이걸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당사자 모르게 두는 건 아니다 싶어. 얼마 전 남편의 부모님을 통해 남편에게 선자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딱히 남편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오는 사람도 없는 데다 직업은 좀 좋나요. 본인이 별 생각이 없어도 선자리를 주선하려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칼에 선자리를 거절하는 남편이 답답하셨는지 부모님께서 평소보다 끈질기게 선자리에 나설 것을 종용하셨다고 합니다. 무작정 거절만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단한 남편은 결국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숫기 없는 남편의 연애 소식에 부모님 댁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여자친구 데려오라는 닥달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모르셨으면 몰라도 저의 존재를 알게 되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궁금하셨겠어요. 하지만 예전에 결혼에 대한 주제가 화두에 올랐을 때 이미 제가 결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었기에 남편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거절 의사를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그 손님들하고 무슨 상황인데? 그 두 분, 내 형수님들이셔.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순간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그럼 그날 정말 우리 가게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러 온 게 맞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첫인상이 썩 좋지 않다는 걸 떠올리자 괜히 마음이 찝찝해졌습니다. 나 궁금해하셔서 자기가 우리 카페 알려드린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 사람이 아니긴 했습니다. 남편 부모님들께선 궁금하셨겠지만 성정이 꼭 남편과 같으셔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야 있으셨을 테니 막내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아직 데려올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라며 며느리들에게 토로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두 형수님의 질문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도련님, 도대체 뭐하는 아가씨길래 그렇게 꽁꽁 숨긴대요? 숨기긴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상대방 집으로 부르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결혼 이야기 하면 되죠. 도련님 일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결혼하자고 하면 웬만한 아가씨들이야 다 좋다고 할 텐데. 그거야 우리 가족들 생각이고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형수님들의 협공에 기가 쪽 빨린 남편은 결국 제 직업과 제 베이커리 카페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제 신상의 아주 일부분을 살짝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형수님들의 누그러진 태도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바쁜 본인 일상을 사느라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웬 손님들이 대놓고 가게 매상을 물어보더라 라고 말하자 퍼뜩 그 난리가 떠오르기 전까지는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질 않았으니 설마 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리저리 들쑤셔서 결국 알아내신 모양이야. 미안해. 내가 그냥 그때 아예 응대를 안 했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네. 사실 저희 카페가 제법 유명세를 겪었다 보니 단편적인 정보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만 제 앞에서 죄인이 돼버린 남편이 조금 측은하긴 했지만 무려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저와의 첫 대면에서 심상치 않게 진상의 기운을 풍기던 남편의 두 형수님을 떠올리니 이거 일이 귀찮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 형수님 두 분이 다시 저희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손님들 계산줄을 싸그리 무시하더니 곧장 저에게 직진하시더군요. 도련님한테 얘기 들었다면서요? 새침하게 말하는 큰 형수를 보며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요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님 응대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뭐?
큰형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손님이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업장에서는 손님이 왕이죠. 저는 웃는 낯으로 마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두 형수는 괘씸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애초에 남의 귀한 업장에서 무례하게 군 건 저쪽이 먼저죠. 저한텐 저의 평생 자부심을 다 쏟아부은 곳인데 아무리 미래에 손이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저런 식의 무례를 저 자세로 다 받아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부딪힐 거면 차라리 빨리 부딪히는 게 낫다 생각하며 불어 계산줄이 다 줄어들 때까지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다 마치고 저는 일부러 더 나긋하고 여유있는 걸음으로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길게 시간을 빼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약속 없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니 이해하시죠? 대번에 두 사람 낯에 못마땅한 기색이 보였지만 뭐 제 알바인가요. 저는 비교적 손님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 쪽으로 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뭐 못 올 때 왔어요? 아무나 들락거리는 가게인데. 저를 찍어 누르고자 하는 기세가 느껴졌으나 이 정도는 저한테 우스운 수준이었습니다. 온 낯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중이라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요. 바쁜 척은 혼자 다 하시네. 손윗동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궁금하면 좀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여전히 차분하게 웃는 낯인 저를 보고 좀 약이 올라 보였어요. 이내 큰형수가 톡 쏘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이랑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른들이 알게 되셨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올 게 아니라 응당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순서 아닌가? 그 부분은 민준 씨가 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하자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여자 쪽에서 그런 건 도리가 아니다 하고 먼저 찾아뵐 생각을 해야지. 우리 도련님이 공부원 해가지고 순진해서 한 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저도 민준 씨도 서로 상의해서 내린 결론인데 별로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민준 씨 부모님께서는 별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두 분 여기 오신 건 알고 계신 건가요? 부드럽게 매기는 제 말에 말문이 턱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시집을 갔더라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 성격이 아닌 제가 막말로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의 진상 짓거리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죠. 사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대강 견적은 나왔습니다. 저 둘은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상의 없이 두 분 자의로 오신 거라면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제 직장인데 약속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제게 따지시는 것도 도리에 맞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한 제가 꾸벅 인사까지 잘 드리고 자리를 뜨자 제대로 대꾸도 못한 두 사람의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하더니 이내 쿵쿵 발을 구르며 카페 문을 쾅 열어젖히고 나갔습니다. 할 말은 제대로 못하고 문에 분풀이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하수의 것이었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제 앞에서 그야말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 제게 쩔쩔매는 모습이 안쓰럽고 귀엽기도 하고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맺고 끊는 일에 약한 남편의 성정을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해둬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리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근엄한 말투로 남편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도 없긴 하지만 난 자기랑 결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댁이라고 무수리처럼 납작 엎드리고 살진 않을 거야. 결혼은 당사자 간에 서로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나 결혼했다고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내 상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라면 난 평생 결혼할 생각 없어. 무술이라니 내가 받들어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남편은 제 형사들에게 당한 수모로 행여나 제가 남편에게 정이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당사자인 저 사람이 내가 저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지들이 뭐 어쩔 거야. 그러면서도 내심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점을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기 형수님들도 형수님들이지만 사실 내가 가장 걱정스러운 건 자기 부모님들이야. 혹시 자기 부모님들도 나 안 좋게 생각하셔서 형수님들 보내신 거면 어떡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도 형수들이 자기 카페 찾아간 거 뒤늦게 아시고 한 소리 하셨어. 절대 자기한테 그런 짓 하실 분 아니셔.
다급하게 손살에 치는 남편을 보며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시부모님께서 여기 온 걸 알고 계시냐는 제 말에 눈에 띄게 당황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남편의 다짐을 단단히 받아둔 후 저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편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늘 카페 일로 바빠 부쩍 밤늦게 혼자 계시는 일이 잦으셨던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카페 일도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낯빛이 허옇게 질린 할머니를 보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동네 어르신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처치가 빨라 목숨을 건지셨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하필 그날 모임이 없어 손녀도 없는 집에 혼자 계신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를 겪으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남편이 도리어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 입원 수속을 비롯해 전반적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료진과의 대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럴 때 가까운 사람이 의사인 게 정말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일보다 더 저와 할머니를 신경 써주는 남편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며칠이 지나고 점차 상태가 안정되어 갈 즈음 남편의 부모님께서 병문안으로 오셨습니다. 저도 할머니와도 첫 대면이었죠. 시부모님께선 점잖고 사려 깊게 할머니의 쾌유를 비시고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병원을 나서셨습니다. 병실 밖으로 배웅을 나온 제 손을 꼭 잡고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르면 모를까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걸 아는데도 찾아뵙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힘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들었는데 저리 쓰러지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정신없겠지만 그럴수록 환자 보호자가 더 제 몸 잘 챙겨야 돼요. 몸에 좋은 거 든든하게 챙겨 먹고 기운 내요. 하시며 남편을 통해 용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송구함에 손을 내젓는 제게 밥 한 끼 못 먹고 가는 내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말씀하시는 시부모님께 그간의 마음고생이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따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다 부모님 덕분이었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 지금도 영 결혼 생각은 없냐?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뜸 할머니께서 묻는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형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부모님께도 환영받지 못할까봐 내심 많이 위축되어 있었나 봐요. 막상 만나뵈니 어렸을 적 떠나보낸 제 부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던 두 분의 모습에 눈 녹듯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참 괜찮은 양반들이시더라. 민준이가 누굴 닮았는지 알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간 제게 한결같이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도 애틋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번 결심이 서니 이 마음을 어서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 몸보신 안 시키면 내가 어머니께 혼난다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간만에 병원 밖에서 저녁을 먹다 대뜸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아직도 나랑 결혼이 하고 싶어? 자기 앞에 뚝배기에서 갈비살을 발라다 제 앞접시로 올리던 남편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씩 웃는 제 모습에 세상 빛을 다 머금은 듯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결혼 준비는 남편의 주도하에 그야말로 불도저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할머니도 완전히 몸을 추스르지 못하셨고 가뜩이나 바쁜 카페 일에 할머니 병간호까지 정신 차릴 새가 없던 제게 남편은 넌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네 꿈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며 내숭만만이던 이 남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께서도 결혼을 반기셨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막내 며느리 볼 생각에 설레하셨던 두 분이셨으니까요. 저희 할머니야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두 예비 손이 동서들이었어요. 자기 결혼한다니까 형수님들이 뭐라고 안 해?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두 분이 뭐라고 하실 일이 뭐가 있어. 형님들은 뭐라고 하셔?
형수님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 아니야.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 형수님이 자기 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자기 결혼도 아닌데 쓸데없이 내 결혼에 입대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형수님들한테 한마디 하시더라. 그 정도만 되어도 제 입장에선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는 거고 먼저 나를 건드리는 것만 아니면 부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크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단계적으로 착착 준비되어 갔습니다. 예비 손윗동서들이 따로 저를 찾은 건 결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와 사전 약속 같은 건 잡은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레 저희 베이커리 카페에 들이닥친 두 사람을 보며 오늘 하루가 피곤해지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들을 태도 없을 테니까요. 너 당장 우리 도련님이랑 파혼해. 카페 안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동서들과 제게 꽂혔습니다. 딱 봐도 저희들이 저를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이제 아예 결혼의 회방을 놓아야겠다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어요. 너 고아라며? 뻔뻔한 낯짝으로 실실대길래 진작에 알아봤지만 본데 없이 자라서 그렇게 막대 먹은 거야? 주제에 의사 남편 잡을 생각하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던? 저게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감히 가족을 건드려. 저는 분노한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사업장에서 몰상식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요. 그러자 지지 않겠다는 듯 옆에 서 있던 작은 농서가 옆에 놓여있던 베이커리 트레이를 퍽 치며 바닥에 엎어뜨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사장이라고 그리 유세를 부리길래 다 자기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며?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배운 것도 없는 게 기고만장해서 까불어 까불긴. 야, 나랑 형님 다 강남 8학군 출신이야. 너 같은 실업계 고졸 출신이랑 어울릴 군번이 되는 줄 알아? 진짜 기가 막혀서 참나. 아, 그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무직한 짓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걸까요? 고졸 실업계 출신이라며 저를 무시하며 제 앞에서 학벌로 유세 떠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지만 눈앞에 저것들이 최고봉이나 싶었습니다. 저는 두 여자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업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고성방가에 가게 기물도 파손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던지 큰 동서가 당황하며 제게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들었지만 소란에 곧장 제게 달려온 동업자 선배 언니에게 금세 저지당했습니다. 언니도 이미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제 소중한 영업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바닥에 엎질러진 귀한 빵들을 보고 언니도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 베이커리는 저희 두 사람의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저도 언니도 차라리 저희가 다치면 몰라도 이런 모욕을 참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짐작하지 못했던 두 동서들은 웅성대며 쏟아대는 시선들이 늘어가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너희 오늘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주마. 다부지게 마음먹은 저는 절대 봐주지 마라 소리치는 선배 언니의 응원을 뒤로하고 곧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동서들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공권력의 힘까지 보게 되자 이제 동서들은 거의 울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게 굽히기는 싫었는지 제가 아니라 연신 경찰들에게 사과를 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러길래 이기지도 못할 걸 건드리긴 왜 건드려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경찰서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저희가 카페를 나서자마자 언니가 남편에게 곧장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답지 않게 흥분해서 시뻘개진 얼굴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절대 선처 안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 사람이 봐달라고 해도 제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태어나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그때도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모습에 굳건했던 제 마음에도 도리어 소름이 불쑥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흔들림 없이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목구멍 안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들의 남편, 즉 제 예비 아주버님들도 헐레벌떡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아주버님의 기세에 동서들은 바짝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랍시고 여보 하며 우는 소리를 내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망신도 세상 이런 망신이 없다며 타박하던 아주버님들은 이내 저와 제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막내 너한테도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0번 잘못했지만 그래도 곧 가족 될 사람들인데 부디 너그러운 아량으로 한 번만 봐줄 순 없을까? 은근슬쩍 선처를 호소하는 아주버님께 남편은 나랑 인연 끊을 생각 아니면 더는 말 얹지 말라며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남편의 무서운 기세에 아주버님들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경악하셨어요. 그야말로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리셨죠. 자신들이 하신 일도 아닌데 예비 며느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덕이 부족해 이런 일을 겪게 했다는 시부모님의 숙인 허리를 일으켜드리며 일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봐주길 바라는 눈치시던 아주버님들께서도 제 부인들 때문에 예비 며느리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에 다시금 화가 치솟으셨는지 사과와 함께 저희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봐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애초에 저들은 저와 가족이 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저지른 만큼은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처벌은 확실했습니다. 목격자도 워낙 많았을 뿐더러 CCTV의 증거도 너무나 확실하게 남아있었으니까요.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저희 베이커리 카페 특성상 진상을 부려도 물리적인 위협보다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진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어요. 때문에 처음에 설치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일부러 소리 녹음까지 선명하게 들어가는 고가의 CCTV를 설치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정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제 부인들의 추태가 CCTV 영상 안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박제되어 있으니까요. 시작부터 제게 흠이 제대로 잡히고 들어가서 그런지 결혼 이후 두 손윗동서들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비난이란 비난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나서인지 영 기를 펴지 못하는 모습에도 그다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면 저도 참 보통 성격은 아닌 모양입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끝에 독립해서 저 혼자 단독 대표인 사업체를 새로 꾸렸습니다. 절대로 결혼이 네 꿈을 이루는데 발목 잡히게 하지 않겠다 신승당부하던 다짐처럼 남편은 제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간 제 뼈와 살을 갈아가며 준비해온 회심의 새 레시피와 이미 얻은 유명세가 가게의 번창에 큰 도움을 주며 저는 독립 5년 만에 분점 2군데를 포함해 총 3곳의 베이커리 카페 사업장의 어엿한 대표로 성장했습니다. 선배 언니와 단 둘이서 제빵을 했던 이전과 달리 전문 파티셰도 여러 고용하며 제 생활에도 드디어 숨 돌릴 여유가 조금은 생겨났어요. 짬을 내어 우리 딸과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과 제 할머니를 모두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매장처럼 특이한 베이커리에 익숙한 세대가 아닌 제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장 조사차, 카페 투어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예쁜 카페도 구경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함께 먹는 새로운 경험이 퍽 마음에 드신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먼저 인터넷 검색하셔서 가볼 만한 베이커리 카페 시장 조사도 함께 해주십니다. 동서들과는 그냥 별 변화 없이 그렇게 계속 대면대면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딱히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같은 건 들지 않아서요. 제 사업장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갈수록 동서들이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보였지만 딱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 상냥한 편은 못 되어도 제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고 잘 퍼주는 성격인데 가만히만 있었어도 같이 좋은 거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제 동서들은 복을 걷어차도 제대로 걷어찼죠. 사실 서로 경찰서 대면까지 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하하호호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에 꿈이던 독립 베이커리 카페 대표로서의 꿈을 이루는 데 성공하고 어릴 때에는 차마 꿈도 꾸지 못하던 다복한 가정의 일원으로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편견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조금은 버거울 때도 있지만 늘 한치의 의심 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며 기운을 차리곤 해요. 저 역시 언제나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성공을 일구어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저 스스로를 참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시는 분과 서로 믿고 의지해가며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은 즐겨 듣는데 제가 제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간호사 여자입니다.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결코 평온한 삶을 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엔 제가 생각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만 알기에 아까운 정도라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어요. 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굴곡이 많았어요. 일단 저는 아버지란 존재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듣기론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공사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높은 곳에서 위험하게 일하다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 막달일 때 남편을 잃었죠. 엄만 저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엄마는 자주 아프셨어요. 어깨부터 허리, 무릎 등 안 아픈 곳이 없으셨죠. 지수야, 엄마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왜 이렇게 아프지? 당장 내일도 식당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파스를 붙여도 이러네. 엄마, 내가 주물러 줄게. 그리고 나중에 크면 엄마 몸 안 아프게 내가 효도할 거야. 엄만 나만 믿어. 알겠지? 사랑해. 엄마와 저는 서로가 서로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도 큰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갔죠. 하지만 엄마와 관계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가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심지어 제가 중학생 땐 화장실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의 집이죠.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쪽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 소원은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교복도 남이 버린 것을 주워다 입었습니다. 야, 김지수, 넌 교복이 왜 그 모양이야? 너네 집 거지라서 그래? 교복 살 돈도 없는 거야? 진짜 내가 다 창피하다. 너네 엄마한테 교복 사달라고 그래. 돈 없어서 못 사나? 그래, 우리 집 가난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너한테 피해준 거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너 지금 나 쳤냐? 쳤냐고. 이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우리 엄마랑 내가 가난한 게 뭐 어때서? 가난이 죄야? 그러면 돈이나 주고 동정해. 야, 너네 그만해. 반장, 빨리 선생님 불러. 어떡해. 야, 그만해. 가난이 창피하진 않았는데 친구들의 놀림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죄 없이 저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난해서 잘 씻지 못하니까 저를 피하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친구도 없으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수가 간호사 되는 거야? 엄마 너무 기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엄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엄마 간호하려고 간호학과 간 거잖아. 엄만 이제 나랑 평생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하지만 가난은 현실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자금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중간에 휴학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엄마 몸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엄마는 몸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인 될 때까지 엄마가 저를 키우셨으니 제가 갚을 차례였죠. 그래서 방학과 휴학 기간에 돈을 악착같이 벌었죠. 그걸로 등록금도 내고 엄마와 사는 생활비도 충당했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마침내 간호사가 됐어요. 저는 학교 재단의 대학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직원 복지로 엄마의 진료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돈도 많았으니까요. 워낙 바쁘게 사느라 저는 그때까지 연애도 해보지 못했어요. 지수가 엄마 때문에 돈만 버느라 연애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떡해. 너도 이제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아니야. 엄만 나한테 절대 짐 아니야. 그리고 난 남자한테 관심 없어. 결혼은 무슨? 엄마랑 평생 이러고 살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실제로 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간호사님. 혹시 아까 허리 안 좋다고 하셨던 환자분 못 보셨어요? 내일 수술이라 지금 할 말이 있어서요. 아, 그분 지금 잠깐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금방 불러올게요. 일하며 마주쳤던 의사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해서 잘생겼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굳이 왜 병동까지 와서 저러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동료들이 알려줬습니다. 그 의사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김 간호사님, 퇴근하세요. 제가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저 차 있어서 제 차 타고 가시면 돼요. 저도 곧 퇴근하니까 5분만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라서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엔 노골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의사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명백히 보이는 호의를 일부러 무시하곤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본인 일이 매우 바빴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어 저를 보러 오고 맛있는 간식도 사다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간, 응급실에서 연락 왔는데? 자기 어머님 응급실에 계신가 봐. 얼른 내려가. 여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일하던 어느 날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계단을 뛰어 1층에 있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엄마는 누워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런 거야? 많이 아파?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 걱정시키고. 엄마가 시장에 가려다가 계단에서 굴렀지 뭐야. 그래도 저 의사가 엄마 친절하게 봐주고 이 빵도 줬어. 사람이 너무 좋더라. 너랑 친한 동료라고 하던데. 엄마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저는 딱히 친한 동료가 없었거든요. 간호사도 아니고 게다가 의사면 더욱 없었죠. 그래서 엄마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더니 제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그 의사가 보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그 의사는 엄마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해줬어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처치까지 다 해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저는 4년을 연애했습니다. 연애는 즐거웠는데 문제는 결혼이었어요. 남자는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돈이 많았고 시아버지가 될 사람도 의사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니, 난 절대 못 헤어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할게. 당신도 마음 굳게 먹어.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린 행복할 거야. 그 말을 믿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 첫날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예 굳게 닫힌 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시 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는 의사 검사 아니면 며느리로 못 들인다고 했지. 게다가 집안까지 별로잖아. 우리 집이 무슨 자선사업가니? 당장 꺼져!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저는 기가 죽었어요. 그래도 인사 간다고 백화점에서 꽃과 선물을 샀었거든요. 그걸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남자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반면 우리 엄마는 의사 사위가 들어온다고 매우 좋아하셨죠. 아가씨, 남편 될 사람 의사라며? 엄마가 하도 말해서 이제 외웠잖아. 너무 부러워. 나도 의사 사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요즘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렸더라.
여기저기 자랑하느라 동네에서는 이미 저는 의사 남편을 둔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그때 무릎이 매우 안 좋으셨어요. 그걸 남편이 매주 찾아뵈며 진료해줬죠. 몸에 좋은 영양제도 사왔으니 엄마는 당연히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반면 시댁의 반대는 너무 심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동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귀하게 키웠어. 외동아들이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데 너 같은 년이 우리 아들을 탐내? 양심이 있어 없어? 최소한 그런 부자라도 되든가. 어디서 그지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남들이 쳐다봐도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엔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습니다. 어머 김관 괜찮아? 아줌마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릴 거예요? 엄마, 병원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동네 창피해서 나도 못 살겠어요. 남편까지 응급실에서 올라올 정도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극심한 반대에도 저희는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됐거든요. 지우라고. 애 지우는 게 뭐 그리 어려워. 지우면 되잖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허락도 하셨잖아요. 의사나 검사가 아니라도 지수 간호사예요. 간호사면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남편이 아무리 시어머니를 막아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남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편은 아니었어도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당신 병원을 물려줄 생각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행패와 제 임신 때문에 결국 병원을 퇴사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엄마를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친정에 간다고? 왜? 너 무리하다 아기 잘못되면 그땐 어떡하려고? 손주 때문에 겨우 결혼 허락해줬더니 일부러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그러다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이유로 못 가게 막으셨어요. 시댁과 친정이 거리가 있어서 차로 1시간은 걸렸거든요. 저는 차가 없으니 시댁에서 일하는 김 비서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놓고 못 가게 하니 방법이 없었죠. 남편은 일하느라 바빴고 택시는 돈이 없어 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다 엄마를 주고 왔거든요. 괜찮아. 시댁에서 마음 편하게 출산 날짜 기다리자. 그래도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기쁘다. 정서방은 여전히 잘해주지? 남편이야 늘 잘하지. 아기 낳으면 엄마 보러 갈게. 몸 아프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약 잘 챙겨 먹어. 혹시라도 어디 이상한 것 같으면 연락하고. 알겠지? 그래, 알겠어. 안 그래도 정서방이 연락도 자주 하고 찾아와서 엄마가 마음이 놓여. 우리 딸이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어. 남편이 엄마를 찾아갔어? 그건 몰랐네. 무튼 알겠어. 엄마, 나 이만 끊을게. 몸 건강히 잘 챙겨. 저는 겨우 전화로 엄마와 연락하며 출산을 손꼽아 기다렸죠.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어요. 급하게 결혼하느라 엄마와 시부모님 얼굴을 겨우 2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반대하는진 모르고 계셨어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매우 잘했거든요. 심지어 저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저 몰래 엄마를 챙기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아기 낳으면 그 아기 두고 너는 떠나. 내가 창피해서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너 같은 애를 어떻게 내 며느리로 받아? 출산하면 그대로 떠나라.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출산하고 다시 취직해서 돈도 벌게요. 그 돈 벌어서 아픈 네 엄마한테 다 가져다 주려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내 아들이 번 돈까지 가져갈 거잖아. 우리 집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아기 낳고 번 돈은 어머님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약속해요. 어머님 시키시는 거 제가 다 하고 제사나 명절이나 생신 때도 나서서 챙길게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결혼은 현실이야. 집안 대 집안이 엮이는 게 결혼인데 우리 집하고 너희 집하고 엮이면 누가 손해니? 그만하자. 입 아프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를 애타게 원하셔서 아기는 꼭 두고 가라고 했죠. 하지만 아기가 소중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없는 한부모 가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꼭 부모가 둘 다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길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충만한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막상 아기 나오면 지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내가 아버지는 설득하는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아버지는 이미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셔.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를 받아주시겠지? 난 당신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싶어. 실제로 시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진 않으셔도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들은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해서 가끔 꿈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아들 낳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딸이 뭐야? 딸이 뭐가 소중해? 너처럼 나중에 남자 꼬셔서 결혼시키는 법이나 알려줘라. 산후조리도 하기 전에 저는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나 남편이 있으면 저 정도로 막말을 내뱉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둘이 남게 되면 손을 떨기 시작할 정도로 시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반면 아기를 낳으니 시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어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딸이 귀한데 공주가 찾아왔네. 요즘 여의사도 많다던데 우리 공주도 여자 의사가 되면 볼만하겠어. 하하. 며느리 너도 고생했다. 사돈도 병원으로 불러서 공주 보게 해야지. 아버님, 그럼 엄마 불러도 될까요? 안 그래도 엄마가 아기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시아버지 덕분에 엄마와 눈물의 상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자 매우 기뻐했어요. 워낙 일이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일부러 내서 보러 오기도 했죠. 이렇게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자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틀어진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국 사건이에요. 친정엄마가 제가 아기를 낳았으니 집에서 미역국을 만들어 오셨어요. 일부러 전라도에서 미역을 배송시켜서 푹 끓인 미역국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시댁으로 다시 간 뒤에 전화로 엄마에게 미역국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집에서 일하시는 파출부 아주머니도 음식 솜씨 좋은데 그래도 나는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와서 먹고 시댁에도 좀 가져가. 이번엔 내가 먹어도 파는 것보다 맛있더라. 사실 아기를 낳고 시아버지가 유해져서 시어머니 몰래 혹은 시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친정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저 오늘 엄마가 미역국 끓이셨다 해서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알겠다. 내가 김미수한테 말할 테니까 차 타고 와. 몇 시에 갈 거야? 일부러 시아버지와 유일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침 식사 시간대 얘기를 꺼내곤 했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를 몰래 째려보거나 식탁 밑으로 발을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저도 시댁에서 살며 생존의 방식을 터득했죠. 그리고 전날 김미선님이 친정에 데려다 주셔서 미역국을 시댁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어요. 여보 왔어? 고생했어. 피곤하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 만들어줘서 내가 아까 친정 가서 가져왔어. 좀 먹어봐. 아주머니, 제가 가져온 미역국 좀 내주세요. 아이고, 어떡하죠? 미역국이 제가 잠깐 시장 다녀왔더니 없어졌어요. 아우, 죄송해요. 네? 미역국이 없어졌다고요? 아까 제가 저기 위에 두고 갔는데? 사라질 리가 없어요. 작은 그릇도 아니고 꽤 큰 용기였잖아요. 그게 뭐라고 시댁 부엌에서 난리야? 그놈의 미역국 그럼 네가 끓이던가. 혹시 어머님이 미역국 버리셨어요? 아니죠. 그거 엄마가 저 생각해서 끓여주신 건데. 아니죠. 지금 넌 날 의심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아이고 머리야. 아유 사람 살려. 어머머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머 어떡해. 아유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엄마, 눈 떠보세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몇 분 전까진 멀쩡하셨잖아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저한테 준 미역국 사라져서 너무 속상해요.
정황상 시어머니가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마디 했다고 쓰러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미역국 사건으로 안 그래도 나쁜 사이가 더 틀어졌습니다. 육아 관련해서도 얼마나 부딪혔나 몰라요. 목소리가 우렁찬 게 크게 될 아이 같아요. 나중에 가수에도 잘 어울리고, 성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저는 우리 딸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남편도 본인만 괜찮다면 건물 청소를 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청소? 내가 그러라고 너 여기서 살게 하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아들이나 낳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네 시아버지가 손녀 예뻐한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과를 던지시면 어떡해요. 아기도 놀라서 울잖아요. 딸 키워봤자 너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 꼬시겠지. 됐다. 다 필요 없어. 너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파출부 아줌마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그러다 꼭 제 말에만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곤 하셨습니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사과를 던지거나 물병을 던지기도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오전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서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아버님이 없으면 저러는데 그래도 다들 퇴근하면 좀 괜찮잖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다 왔네요. 그럼 이따 3시에 봬요. 아기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산하고 김비서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어서 시아버지가 김비서님께 항상 부탁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행패는 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을 때 이뤄졌어요. 그래서 파출부 아주머니와 김비서님은 시어머니의 민낯을 알고 있었죠. 특히 아기를 낳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유해지면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제가 웃으며 대화하니 그걸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턴 참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 보러 간다는데 왜 어머님이 못 가게 막으세요? 그렇게 제가 싫으시면 오히려 집에 없는 게 낫지 않으세요? 갈 거면 걸어서 가! 왜 자꾸 김비서를 대동하는 거야? 아까 아침에 어머님도 들으셨잖아요. 아버님이 저랑 딸 몸 편하게 다녀오라고 김비서님한테 시키셨잖아요. 네가 여우처럼 눈웃음을 살살 치며 말하니까 그렇지. 왜? 이제 시아버지도 꼬시게?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미운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저 친정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가? 거기 안 서? 당장 서! 김비서! 차 시동 켜지 마! 시어머니의 막말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도 절대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시어머니의 행패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아기한테 땅콩 먹이셨어요? 어떡해. 김비서님 병원 가주세요. 빨리요. 어떡해. 어머, 맞다. 아기 알러지 있지? 내가 깜빡했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어떡해. 김비서님 차 준비됐어요? 남편 병원으로 가주세요. 어떡해. 아기는 땅콩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콩을 먹으면 몸이 붓고 빨개졌습니다. 그걸 아는 시어머니는 제가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에게 땅콩을 먹이셨어요. 더는 저도 못 참겠다 싶어서 그날 시어머니와 매우 다퉜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님도 이제 저 받아주셨는데 어머님만 그러잖아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은 내가 봐둔 검사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냥 너야말로 곱게 이혼하고 나가면 안 되니? 남편하고 저 사이가 매우 좋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님만 저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머님만 지금 그러시는 건데 다른 식구들도 불편해하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랑 겉으로라도 잘 지내봐요. 거지 집안의 간호사 출신은 절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어. 됐다. 할 말 없다. 시어머니는 또 저와 남편이 사이가 좋은 걸 싫어하셨어요. 원래도 남편에 대한 집착이 컸다고 들었는데 본인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무뚝뚝하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가 제가 출산하고 저에게 유해졌으니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오늘 제보할 사연의 핵심인데요. 시어머니는 저만 이 집에서 없어지면 될 거라고 혼자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는 자발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죠. 시아버지와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원래 매우 다정하던 사람이 웃음이 사라졌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혹시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신경 쓰여. 아니야. 근데 여보, 당신 어제 어디 갔어? 나한테 친정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어? 친정 다녀왔지 왜? 수연이 데리고 김 비서님이 데려다줘서 편하게 왔어. 그렇구나. 알겠어. 나 피곤하다. 그만 우리 자자. 불 끌게. 남편의 저런 모습이 몇 달간 지속됐어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리에 이명이 들릴 정도였어요. 이혼하자. 나 더는 못 참겠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장모님 아픈 거 일부러 몰래 가서 돕고 그랬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해?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내가 배신을 했다고? 당신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당신 김비서랑 바람난 거 지금 온 식구가 다 알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이 끔찍한 사실을?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바람? 뭐 김비서랑?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한테 그래? 친정 간다고 하면서 왜 김비서랑 근교 카페를 가? 그리고 김비서 옷에서 왜 당신 향수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김비서 차에서 당신 옷까지 나왔어.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일단 근교 카페는 김 비서가 갑자기 친정에 가던 날 잠깐 저를 데리고 카페에 갔었어요. 제가 그날도 시어머니와 아침부터 싸워서 혼자 울었거든요. 제가 우는 걸 아니까 김 비서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1시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겨우 5분 앉아있다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바람 쐬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요. 그쵸? 사모님이 성격이 매우 드세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셔서 버티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그럼 이제 일어날까요? 그래도 저 여기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기분 전환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병원 갈 때도 이 길로 오면 카페 올 수 있어요. 김 비서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차에서 발견된 제 옷은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김 비서와 전혀 접촉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말해도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심지어 그 향수 내가 당신한테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빨리 돈 벌어서 당신하고 수연이 데리고 분가하려고 했어. 이런 나한테 배신을 해? 그렇게 살지 마. 이혼하자. 만약에 내가 김 비서랑 바람핀 게 사실이면 이혼할게. 근데 진짜 아니야. 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워. 내가 시어머니가 괴롭혀도 참고 사는 이유가 뭔데? 당신 때문이잖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는 당신하고 할 말 없어. 그리고 내가 이미 당신하고 말하기 전에 김비서한테 물어봤어. 김비서가 불륜 인정했던데 당신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우기 싫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수연이는 놔두고 떠나. 그게 무슨 소리야? 김 비서가 인정했다고? 뭘 바람을? 내가 김 비서랑 불륜 관계를? 나 지금 너무 황당해. 자기야, 진짜 아니야. 결국 저는 엉엉 울었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급기야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과 저, 그리고 김 비서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맨날 김 비서 차 타고 둘이 붙어 다니더니 바람을 피워? 제정신이야?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가난한 집에 직업도 별로인 여자 들이지 말라 했지? 나도 충격이 크다. 어떻게 둘이 바람을 피워? 나는 며느리 네가 편하게 이동하고 생활하도록 한 거였지 바람 피라고 김비서를 시킨 게 억울해요. 김 비서님,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적으로 전혀 엮인 적 없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그만해. 이렇게 사진하고 옷하고 편지가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당신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안겨줘? 나 너무 힘들다, 지수야. 그만하자. 나 지쳐. 내가 다 해명했잖아. 사진은 그건 정말 딱 카페에서 5분 있었던 거야.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 향수는 나도 모르겠어. 편지도 진짜 내 글씨는 맞아. 하지만 내가 쓴 적은 없어. 정말이야. 제발 믿어줘. 김 비서느님이 인정했는데 넌 왜 그래? 상간녀가 말이 많아. 미쳤어? 어? 양심이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김 비서님,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김 비서는 정말로 시인했어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 제가 이상해졌어요. 편지 사건은 제가 김 비서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글씨체가 조금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필체를 남편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종종 연애 때부터 서로 일부러 편지를 주고받곤 했어요. 근데 김 비서의 차에 제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 같은 게 발견됐어요. 아무리 봐도 제 글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쓴 적은 전혀 없었죠. 너무 억울했는데 김 비서는 그걸 제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연이는 놓고 나가라. 당장 내일 짐 싸서 니네 친정으로 가. 아버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불륜이에요. 그리고 수연이는 제 전부예요. 저 수연이 두고 못 가요. 저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 비서의 속내를 모르지만 일단 저는 당당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딸을 아꼈다고 했잖아요. 제 전부였던 딸을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우리 딸을 못 본다니 상상만 해도 고통이었죠. 저는 그래서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불륜한 년이 감히 내 집에서 자? 당장 꺼져 나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김 비서랑 제가 불륜이에요? 아닌 거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수연아 제발요. 아버님, 여보, 김 비서님 제발요. 시어머니는 저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꺼지라고 지갑과 핸드폰도 바닥에 던지셨죠. 아기를 뺏긴 저는 엉엉 울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대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하러 나왔어요. 저 이혼 못해요. 억울해서라도 못해요. 우리 수연이한테 불륜해서 집 나간 엄마가 될 순 없어요. 끝까지 가자. 그래, 나도 당신하고 이러기 싫었는데 이건 당신이 자초한 거야. 우린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우리 싸움은 법정까지 갔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잖아요. 믿을 만한 친정도 없었죠. 저한테 있는 건 억울한 마음과 아픈 엄마였어요. 물론 간호사 면허가 있으니 죄취업 걱정은 없었어도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시댁에서 살았으니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어요. 반면 시댁은 원래 잘 사는 의사 집안이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무려 3명이나 선임했더라고요. 살면서 법원에 올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이유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김 비서에게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억울함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종일 우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살도 무려 10kg가 빠져서 해골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법원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내용이에요.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카페를 간 건 맞지만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향수와 편지 그리고 옷은 모르는 내용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입니다. 사모님과 사장님께 뭐라 드릴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김 비서님,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 우리 집안 망친년이 조용히 안 해? 자, 다들 진정하세요. 그럼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쓰러질까봐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품에 있는 제 딸을 보니 눈물이 자꾸 났어요. 시댁 측에선 파출부 아줌마를 증인으로 불렀더라고요. 이미 김 비서의 태도를 보고 저는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마 돈으로 뒷거래한 것 같았어요.
김비서가 예전에 자기가 빚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김비서에게 돈을 주고 거래했겠죠. 파출부 아줌마를 보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체념한 상태였어요. 아줌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집에서도 김비서와 며느리가 애정행각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야지. 아니라니? 아유, 저 이거 못하겠어요. 사모님 아니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저는 거짓 증언 못하겠어요.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증인, 제대로 대답하세요. 증거도 많고 증언도 많습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똑바로 말해요. 다들 진정하세요. 증인, 계속 말하세요. 사모님은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이 불륜 다 사모님이 뒤에서 조작한 거라고요. 사장님하고 작은 사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님이 김비서한테 뒷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만들어낸 거짓 사건이에요. 아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난 모르는 말이야. 조용히 하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저만 당황한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표정도 놀랐어요. 김비서는 입술만 꾹 다물고 눈을 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급기야 도저히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쫓겨나고 장내에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파출부 아줌마의 양심 고백이 시작됐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양심에 찔리는 건 못해요. 사모님이 일부러 김비서한테 작은 사모님 데리고 카페에 가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비서 차 안에서 발견된 옷들이랑 김비서 옷에서 났던 향기도 다 사모님이 한 짓이에요. 심지어 사모님은 밤마다 몰래 작은 사모님 필체를 공부했어요. 몰래 편지를 훔쳐서 필체 흉내를 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아이한테 땅콩을 먹이기도 했죠. 시집살이가 정말 심했어요. 제가 옆에서 본 것만 해도 버틴 게 용할 정도로요. 파출부 아줌마의 증언을 듣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설마 했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방에 있던 편지를 가져다 자기가 글씨 연습을 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짓이었죠. 이게 다 맞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맞다 말하면 저한테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픈 우리 딸 병원비도 준다고 했고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마침내 김비서까지 양심 선언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맞다 말하던 사람이 파출부 아줌마의 말을 듣고 태도를 바꿨어요. 김비서 말까지 듣자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쓰러지셨어요.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그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친정에 와서 죽은 듯 잠만 잤던 기억이네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다 미안하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 이게 다 어머니가 조작한 거라니 난 정말 몰랐어. 아버지도 깨어나셨는데 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믿었어야지.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리가 없잖아. 그것도 미쳤다고. 당신 집안 사람하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대. 오히려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와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야. 우리도 어머니가 저렇게 너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남편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미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매우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마웠거든요. 그날도 장모님 드시라고 손수 백화점에서 한우를 사왔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나는 내 집사람이 그렇게 널 미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동안 내색도 안 하고 혼자 어떻게 버텼니?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아버님은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불륜을 조작할 줄은 몰랐죠. 나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았다니 소름이 끼쳐.
앞으로 내 집에 저 여자가 들어올 일은 없을 거야. 걱정 말고 넌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해. 내가 다 미안하다. 평생 사죄하며 살게. 실제로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파출부 아줌마와 김비서의 양심선언 덕분에 그동안 당했던 걸 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까발리니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지수야, 우리 독립하면 장모님 모시고 살자. 그동안 우리 집에서 네가 고생 많았어.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그리고 나도 다시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수연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남편과 엄마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19에서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확실히 집에만 있다가 사회생활하니 마음이 상쾌해요. 가끔 시댁에 들려 시아버지를 뵙고 오기도 하죠. 아이고 작은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전 그냥 양심에 맡긴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게 먹을게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인데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살 수도 없겠죠. 그동안 사모님 시집살이 당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나 몰라요. 우리 딸 같아서. 저 몰래 챙겨주신 거 다 알아요. 진짜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아주머니에게도 그 이후로 꾸준히 보답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살린 은은이잖아요. 김비서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알아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비서에게 나쁜 감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것만으로도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도 이 사건 이후로 저에게 매우 잘해주세요. 힘들면 본인 병원에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더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재판 끝에 결국 이혼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내가 저주할 거야. 끝까지 저주할 거야.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너희 각오해.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얼굴을 봤을 때 끝까지 저런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질릴 대로 질려서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대로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은 아무 걱정 없어요. 남편과 사이는 오히려 예전보다 좋고 친정엄마와 같이 사니 엄마도 너무 좋아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you